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자식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미어지는 한 60대 아버지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쌓아올린 행복이 한순간에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잠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의 아버지이듯 제 삶의 뿌리이자 기둥이셨던 분입니다. 제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마을의 소장농이셨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 아버지는 척박한 땅을 일구며 땀 흘려 돈을 모으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벌어오신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으셨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저와 누님들의 손을 잡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의 한 전파상에서 기술을 배우셨고 밤낮 없이 일하신 끝에 마침내 당신의 가게를 차려 우리 가족을 건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격변하는 시대다. 이럴 땐 지식이 곧 힘이 되는 거야. 나 같은 무식쟁이도 책을 읽고 공부하니 세상이 보이더라. 그렇게 고된 노동 속에서도 아버지는 단 하루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공부하셨던 아버지를 본받아 저와 누님들 또한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덕분에 작은 누님은 그 시절 여자로서는 드물게 대학까지 졸업하셨고 저 또한 대학을 나와 번듯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몸을 쓰며 일해온 자신과 달리 자식들이 머리를 쓰는 지성인이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기뻐하셨습니다. 공부 덕에 부동산에도 눈이 밝으셨던 아버지는 작은 상가 건물 2채를 마련해 노후를 대비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제가 결혼하여 2 아들을 낳아 기르던 어느 날 아버지는 저희 남매를 불러 모아 당신의 재산을 고루 나누어 주신 뒤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뿐이셨던 아버지는 제게 상가 건물 1채를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저는 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건물에서 매달 월세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셔츠에 달아빠진 소매를 몇 번이고 꿰매 입으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던 이유는 훗날 우리 아이들이 돈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2 아들은 저희 부부의 바람대로 정말 착하고 우애 깊게 자라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듬직했고 작은아들은 어머니를 닮아 다정했습니다. 늘 웃는 얼굴에 인상도 선하여 주위 어른들은 저희 아이들 칭찬에 입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어쩜 저리 착해요.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고 가족 위할 줄 아는 걸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이웃들의 이런 칭찬은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보다 더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습니다. 2 아이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공부를 잘했던 작은아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특히 작은아들은 어찌나 살갑고 애교가 많은지 꼭 딸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아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지만 유독 작은 아들과 함께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웃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 아들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늙지 마세요.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꼭 모시고 살 거예요. 저희에게 언여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던 작은 아들은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23, 아직 꽃조차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작은 아들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재훈아, 재훈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가려면 이 늙은 애비가 먼저 가야지. 왜 내가 먼저 간단 말이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열하다 실신했고 저 또한 핏줄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는 것을 참척의 고통이라 하던가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떠나간 후 저희 집은 1년이 넘도록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에는 무거운 침묵과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리운 아들의 얼굴이었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애썼던 것은 바로 남겨진 큰아들이었습니다. 본래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렀던 큰아들은 동생이 떠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전 안 하던 애교를 부리며 저희 손을 주물렀고 서툰 솜씨로 도시락을 싸서 저희를 데리고 바람을 쐬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착한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저와 아내는 억지로라도 기운을 내어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는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저희는 큰아들마저 잃게 될까 봐 매일이 노심초사였습니다. 특히 운전대를 잡는 아들을 볼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귀에 못이 박이도록 잔소리를 퍼붓곤 했습니다. 착한 아들은 단 한 번도 귀찮은 내색 없이 저희의 걱정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30대 후반이 된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며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3살 연하에 참하고 다정한 아가씨였습니다.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같이 있기만 해도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어요. 신기하게 음식 취향부터 집을 좋아하는 성격까지 모든 게 저랑 똑같아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피어난 행복한 미소를 보니 저희도 기뻤습니다. 며느리감은 집안이 가난하여 모아둔 돈은 별로 없다고 했지만 저희는 그런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요. 실제로 만나본 며느리는 꼭 일찍 떠난 저희 작은 아들처럼 순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미리 증여해 두었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본래 아버지가 물려주신 상가 건물이 있던 자리가 재개발되면서 보상으로 분양받은 두 채 중 하나였습니다. 한 채는 저희 부부가 살고 다른 한 채는 훗날 아들이 결혼하면 주려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마침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제가 분에 넘치는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님 아들 행복하게 해주며 살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예쁜지 저희는 며느리가 들어온 후로 집안에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없이도 혼자 저희 집을 자주 찾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제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보고는
핸드크림을 사다 주는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특히 제 아내는 일찍 어머니를 여인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며 끔찍이 아꼈습니다. 집에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못하게 할 정도였지요. 그리고 결혼한 지 4개월 뒤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저희 가족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떠난 뒤로 가장 큰 경사였습니다. 저희는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사다 나르며 복덩이 같은 며느리를 귀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순조롭기만 할 것 같았던 저희 가족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비극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며느리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흑흑.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에 찾아온 며느리는 손에 작은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는 남편, 즉 제 아들 앞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며 오열했고 상자 속 내용물을 건네받은 저와 아내 또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희 아들이 낯선 여자와 호텔 침대로 보이는 곳에서 매우 다정하게 심지어는 거의 벗은 몸으로 뒤엉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한 듯 눈이 풀려 있거나 잠들어 있었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외도의 증거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들어있던 쪽지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번호 알지, 오빠? 왜 자꾸 내 전화 피해? 나 이렇게 증거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 연락 안 받으면 오빠 와이프한테 우리 둘이 보낸 뜨거운 시간에 대해 다 말해버릴 거야. 싫으면 연락해. 운 나쁘게 오빠 와이프가 먼저 이걸 보게 되면 뭐 그땐 미안. 이혼하면 내 품으로 와. 제 남편 바람 피웠나 봐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한 저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며느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성실했던 내 아들이, 그러나 눈앞의 증거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 지금 당장 집으로 튀어와. 너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곧이어 조퇴를 하고 달려온 아들은 사진과 쪽지를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보, 정말 미안해. 근데 저도 정말 미치겠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요. 아들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 자신에게 며느리를 소개해 주었던 그 직장 후배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송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임신 중이라 함께하지 못했고 아들은 그 후배와 단둘이 새벽까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날 평생 한 번도 끊겨본 적 없던 필름이 완전히 끊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숙박업소의 침대였고 옆에는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하고 겁이 나 여자를 두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지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보려 해도 그 전날 밤의 기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던 와중 그날 오후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오빠, 왜 말도 없이 갔어? 라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아들이 술에 취해 여보, 자기라고 부르며 직접 알려줬다고 했다더군요. 유부남인 사실까지 전부 다요. 너무 무서워진 아들은 그 여자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는데 며칠 뒤 그 여자가 앙심을 품고 이런 끔찍한 물건을 집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아들의 등짝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임신한 아내를 두고 술에 취해 그런 짓을 벌여? 내가 인간이냐?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라. 아들은 울면서 며느리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쉽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아들에게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며 절규했습니다. 난 이대로 못 살아. 내 인생 어떡할 거야. 결국 며느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었지만 정말 10년은 늙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울었고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이대로 갈라서자고 했다가 애 붙잡지도 않냐며 또 울고 아들이 평생 숨도 허락받고 쉬며 살겠다고 빌면 그런 꼴을 어떻게 보고 사냐며 또 우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더 이상 살 자신이 없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저희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며 며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혹여나 나쁜 마음이라도 먹었을까 봐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며칠 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이제 그냥 다 잊고 남편이랑 다시 잘 지내보기로 했어요. 뱃속에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요. 대인배 같은 며느리의 용서에 저희는 고맙고 미안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이 모든 사건의 기막힌 진실을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있는 아들의 부탁으로 아들 집에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정수기 기사님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아들이 깜빡 잊고 약속을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신 집에 가서 기사님을 맞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어야 할 집안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는 안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회사를 갔어야 할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 때문에 제가 온 줄도 모르는 듯 며느리는 누군가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내려고 하던 찰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보. 아니지. 자꾸 이렇게 부르다 지금 남편 앞에서 실수하겠네. 어쩐 일이야, 주한이 오빠? 여보? 주한이 오빠. 그 이름은 아들에게 며느리를 소개해줬던 바로 그 후배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혹시 몰라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명해. 다음 주에 김재곤 그 인간이 내 명의로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 멍청한 인간, 오빠랑 나랑 짜고 사람까지 고용해서 만든 작전에 홀랑 넘어간 줄도 모르고. 너무 웃기지 않아? 오빠가 일부러 독한 술 계속 먹여서 만취하게 만든 건 상상도 못하고 지가 술 조절 못해서 실수한 줄 안다니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그렇게 멍청하니까 애초에 오빠랑 내가 원래 부부였다가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사이인 줄도 모르고 나랑 결혼까지 했겠지. 이 집, 지금 시세가 15억이야. 우리가 언제 이런 돈을 만져보겠어? 당신이 이 진명에 내 앞으로 바꿔주면 그 인간 몰래 바로 팔아버릴 테니까 우리 그 돈 가지고 빨리 뜨자. 우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후배는 원래 부부 사이였고 처음부터 제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외도 사건은 돈을 주고 고용한 여자와 함께 꾸며낸 치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 당신 아이가 맞냐고? 아유, 당연하지. 시기 계산해보면 딱 오빠 애가 틀림없어. 이 집 멍청이들은 꿈에도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 착하고 순해 보였던 며느리의 얼굴 뒤에 이토록 무서운 악마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니. 며칠 전 가출 소동 역시 아들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겨달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 벌인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직장까지 그만두고 15억짜리 아파트를 손에 넣은 뒤 해외로 도망칠 계획까지 모두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배고프다. 우리 아가가 밥 달라고 하나 봐. 끊어, 오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얼른 다시 재혼해서 잘 살자. 조금만 기다려. 통화를 끄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녹음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작은 아들을 잃었을 때 무너져 내렸던 제 세상이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자식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미어지는 한 60대 아버지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쌓아올린 행복이 한순간에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잠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의 아버지이듯 제 삶의 뿌리이자 기둥이셨던 분입니다. 제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마을의 소장농이셨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 아버지는 척박한 땅을 일구며 땀 흘려 돈을 모으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벌어오신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으셨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저와 누님들의 손을 잡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의 한 전파상에서 기술을 배우셨고 밤낮 없이 일하신 끝에 마침내 당신의 가게를 차려 우리 가족을 건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격변하는 시대다. 이럴 땐 지식이 곧 힘이 되는 거야. 나 같은 무식쟁이도 책을 읽고 공부하니 세상이 보이더라. 그렇게 고된 노동 속에서도 아버지는 단 하루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공부하셨던 아버지를 본받아 저와 누님들 또한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덕분에 작은 누님은 그 시절 여자로서는 드물게 대학까지 졸업하셨고 저 또한 대학을 나와 번듯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몸을 쓰며 일해온 자신과 달리 자식들이 머리를 쓰는 지성인이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기뻐하셨습니다. 공부 덕에 부동산에도 눈이 밝으셨던 아버지는 작은 상가 건물 2채를 마련해 노후를 대비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제가 결혼하여 2 아들을 낳아 기르던 어느 날 아버지는 저희 남매를 불러 모아 당신의 재산을 고루 나누어 주신 뒤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뿐이셨던 아버지는 제게 상가 건물 1채를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저는 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건물에서 매달 월세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셔츠에 달아빠진 소매를 몇 번이고 꿰매 입으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던 이유는 훗날 우리 아이들이 돈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두 아들은 저희 부부의 바람대로 정말 착하고 우애 깊게 자라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듬직했고 작은아들은 어머니를 닮아 다정했습니다. 늘 웃는 얼굴에 인상도 선하여 주위 어른들은 저희 아이들 칭찬에 입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어쩜 저리 착해요.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고 가족 위할 줄 아는 걸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이웃들의 이런 칭찬은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보다 더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아이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공부를 잘했던 작은아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특히 작은아들은 어찌나 살갑고 애교가 많은지 꼭 딸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아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지만 유독 작은아들과 함께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웃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아들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늙지 마세요.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꼭 모시고 살 거예요. 저희에게 어녀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던 작은아들은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23, 아직 꽃조차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작은아들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재훈아, 재훈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가려면 이 늙은 애비가 먼저 가야지 왜 내가 먼저 간단 말이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열하다 실신했고 저 또한 핏줄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는 것을 참척의 고통이라 하던가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이 떠나간 후 저희 집은 1년이 넘도록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에는 무거운 침묵과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리운 아들의 얼굴이었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애썼던 것은 바로 남겨진 큰아들이었습니다. 본래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렀던 큰아들은 동생이 떠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전 안 하던 애교를 부리며 저희 손을 주물렀고 서툰 솜씨로 도시락을 싸서 저희를 데리고 바람을 쐬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착한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저와 아내는 억지로라도 기운을 내어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는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저희는 큰아들마저 잃게 될까 봐 매일이 노심초사였습니다. 특히 운전대를 잡는 아들을 볼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귀에 못이 박이도록 잔소리를 퍼붓곤 했습니다. 착한 아들은 단 한 번도 귀찮은 내색 없이 저희의 걱정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30대 후반이 된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며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3살 연하에 참하고 다정한 아가씨였습니다.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같이 있기만 해도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어요. 신기하게 음식 취향부터 집을 좋아하는 성격까지 모든 게 저랑 똑같아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피어난 행복한 미소를 보니 저희도 기뻤습니다. 며느리감은 집안이 가난하여 모아둔 돈은 별로 없다고 했지만 저희는 그런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요. 실제로 만나본 며느리는 꼭 일찍 떠난 저희 작은아들처럼 순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미리 증여해 두었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본래 아버지가 물려주신 상가 건물이 있던 자리가 재개발되면서 보상으로 분양받은 두 채 중 하나였습니다. 한 채는 저희 부부가 살고 다른 한 채는 훗날 아들이 결혼하면 주려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마침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제가 분에 넘치는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님 아들 행복하게 해주며 살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예쁜지 저희는 며느리가 들어온 후로 집안에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없이도 혼자 저희 집을 자주 찾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제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보고는 핸드크림을 사다 주는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특히 제 아내는 일찍 어머니를 여인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며 끔찍이 아꼈습니다. 집에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못하게 할 정도였지요. 그리고 결혼한 지 4개월 뒤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저희 가족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작은아들이 떠난 뒤로 가장 큰 경사였습니다. 저희는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사다 나르며 복덩이 같은 며느리를 귀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순조롭기만 할 것 같았던 저희 가족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비극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며느리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흑흑.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에 찾아온 며느리는 손에 작은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는 남편, 즉 제 아들 앞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며 오열했고 상자 속 내용물을 건네받은 저와 아내 또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희 아들이 낯선 여자와 호텔 침대로 보이는 곳에서 매우 다정하게 심지어는 거의 벗은 몸으로 뒤엉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한 듯 눈이 풀려 있거나 잠들어 있었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외도의 증거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들어있던 쪽지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번호 알지, 오빠? 왜 자꾸 내 전화 피해? 나 이렇게 증거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 연락 안 받으면 오빠 와이프한테 우리 둘이 보낸 뜨거운 시간에 대해 다 말해버릴 거야. 싫으면 연락해. 운 나쁘게 오빠 와이프가 먼저 이걸 보게 되면 뭐 그땐 미안. 이혼하면 내 품으로 와. 제 남편 바람 피웠나 봐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한 저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며느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성실했던 내 아들이, 그러나 눈앞의 증거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 지금 당장 집으로 튀어와. 너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곧이어 조퇴를 하고 달려온 아들은 사진과 쪽지를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보, 정말 미안해. 근데 저도 정말 미치겠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요. 아들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 자신에게 며느리를 소개해 주었던 그 직장 후배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송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임신 중이라 함께하지 못했고 아들은 그 후배와 단둘이 새벽까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날 평생 한 번도 끊겨본 적 없던 필름이 완전히 끊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숙박업소의 침대였고 옆에는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하고 겁이 나 여자를 두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지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보려 해도 그 전날 밤의 기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던 와중 그날 오후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오빠, 왜 말도 없이 갔어? 라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아들이 술에 취해 여보, 자기라고 부르며 직접 알려줬다고 했다더군요. 유부남인 사실까지 전부 다요. 너무 무서워진 아들은 그 여자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는데 며칠 뒤 그 여자가 앙심을 품고 이런 끔찍한 물건을 집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아들의 등짝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임신한 아내를 두고 술에 취해 그런 짓을 벌여? 내가 인간이냐?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라. 아들은 울면서 며느리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쉽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아들에게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며 절규했습니다. 난 이대로 못 살아. 내 인생 어떡할 거야. 결국 며느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었지만 정말 10년은 늙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울었고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이대로 갈라서자고 했다가 애 붙잡지도 않냐며 또 울고 아들이 평생 숨도 허락받고 쉬며 살겠다고 빌면 그런 꼴을 어떻게 보고 사냐며 또 우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더 이상 살 자신이 없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저희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며 며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혹여나 나쁜 마음이라도 먹었을까 봐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며칠 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이제 그냥 다 잊고 남편이랑 다시 잘 지내보기로 했어요. 뱃속의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요. 대인배 같은 며느리의 용서에 저희는 고맙고 미안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이 모든 사건의 기막힌 진실을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있는 아들의 부탁으로 아들 집에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정수기 기사님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아들이 깜빡 잊고 약속을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신 집에 가서 기사님을 맞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어야 할 집안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는 안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회사를 갔어야 할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 때문에 제가 온 줄도 모르는 듯 며느리는 누군가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내려고 하던 찰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보,
아, 아니지. 자꾸 이렇게 부르다 지금 남편 앞에서 실수하겠네. 어쩐 일이야, 주한이 오빠? 여보? 주한이 오빠. 그 이름은 아들에게 며느리를 소개해줬던 바로 그 후배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혹시 몰라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명해. 다음 주에 김재곤 그 인간이 내 명의로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 멍청한 인간, 오빠랑 나랑 짜고 사람까지 고용해서 만든 작전에 홀랑 넘어간 줄도 모르고. 너무 웃기지 않아? 오빠가 일부러 독한 술 계속 먹여서 만취하게 만든 건 상상도 못하고 지가 술 조절 못해서 실수한 줄 안다니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그렇게 멍청하니까 애초에 오빠랑 내가 원래 부부였다가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사이인 줄도 모르고 나랑 결혼까지 했겠지. 이 집, 지금 시세가 15억이야. 우리가 언제 이런 돈을 만져보겠어? 당신이 이 진명에 내 앞으로 바꿔주면 그 인간 몰래 바로 팔아버릴 테니까 우리 그 돈 가지고 빨리 뜨자. 우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후배는 원래 부부 사이였고 처음부터 제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외도 사건은 돈을 주고 고용한 여자와 함께 꾸며낸 치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 당신 아이가 맞냐고? 아유, 당연하지. 시기 계산해보면 딱 오빠 애가 틀림없어. 이 집 멍청이들은 꿈에도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 착하고 순해 보였던 며느리의 얼굴 뒤에 이토록 무서운 악마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니. 며칠 전 가출 소동 역시 아들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겨달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 벌인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직장까지 그만두고 15억짜리 아파트를 손에 넣은 뒤 해외로 도망칠 계획까지 모두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배고프다. 우리 아가가 밥 달라고 하나 봐. 끊어, 오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얼른 다시 재혼해서 잘 살자. 조금만 기다려. 통화를 끄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녹음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작은 아들을 잃었을 때 무너져 내렸던 제 세상이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자식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미어지는 한 60대 아버지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쌓아올린 행복이 한순간에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잠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의 아버지이듯 제 삶의 뿌리이자 기둥이셨던 분입니다. 제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마을의 소장농이셨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 아버지는 척박한 땅을 일구며 땀 흘려 돈을 모으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벌어오신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으셨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저와 누님들의 손을 잡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의 한 전파상에서 기술을 배우셨고 밤낮 없이 일하신 끝에 마침내 당신의 가게를 차려
우리 가족을 건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격변하는 시대다. 이럴 땐 지식이 곧 힘이 되는 거야. 나 같은 무식쟁이도 책을 읽고 공부하니 세상이 보이더라. 그렇게 고된 노동 속에서도 아버지는 단 하루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공부하셨던 아버지를 본받아 저와 누님들 또한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덕분에 작은 누님은 그 시절 여자로서는 드물게 대학까지 졸업하셨고 저 또한 대학을 나와 번듯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몸을 쓰며 일해온 자신과 달리 자식들이 머리를 쓰는 지성인이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기뻐하셨습니다. 공부 덕에 부동산에도 눈이 밝으셨던 아버지는 작은 상가 건물 2채를 마련해 노후를 대비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제가 결혼하여 2 아들을 낳아 기르던 어느 날 아버지는 저희 남매를 불러 모아 당신의 재산을 고루 나누어 주신 뒤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뿐이셨던 아버지는 제게 상가 건물 1채를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저는 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건물에서 매달 월세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셔츠에 달아빠진 소매를 몇 번이고 꿰매 입으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던 이유는 훗날 우리 아이들이 돈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2 아들은 저희 부부의 바람대로 정말 착하고 우애 깊게 자라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듬직했고 작은아들은 어머니를 닮아 다정했습니다. 늘 웃는 얼굴에 인상도 선하여 주위 어른들은 저희 아이들 칭찬에 입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어쩜 저리 착해요.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고 가족 위할 줄 아는 걸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이웃들의 이런 칭찬은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보다 더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습니다. 2 아이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공부를 잘했던 작은아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특히 작은아들은 어찌나 살갑고 애교가 많은지 꼭 딸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2 아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지만 유독 작은아들과 함께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웃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아들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늙지 마세요.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꼭 모시고 살 거예요. 저희에게 어녀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던 작은아들은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23, 아직 꽃조차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작은아들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재훈아, 재훈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가려면 이 늙은 애비가 먼저 가야지 왜 내가 먼저 간단 말이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열하다 실신했고 저 또한 핏줄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는 것을 참척의 고통이라 하던가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이 떠나간 후 저희 집은 1년이 넘도록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에는 무거운 침묵과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리운 아들의 얼굴이었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애썼던 것은
바로 남겨진 큰아들이었습니다. 본래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렀던 큰아들은 동생이 떠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전 안 하던 애교를 부리며 저희 손을 주물렀고 서툰 솜씨로 도시락을 싸서 저희를 데리고 바람을 쐬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착한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저와 아내는 억지로라도 기운을 내어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는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저희는 큰아들마저 잃게 될까 봐 매일이 노심초사였습니다. 특히 운전대를 잡는 아들을 볼 때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귀에 못이 박이도록 잔소리를 퍼붓고 했습니다. 착한 아들은 단 한 번도 귀찮은 내색 없이 저희의 걱정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30대 후반이 된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며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3살 연하에 참하고 다정한 아가씨였습니다.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같이 있기만 해도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어요. 신기하게 음식 취향부터 집을 좋아하는 성격까지 모든 게 저랑 똑같아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피어난 행복한 미소를 보니 저희도 기뻤습니다. 며느리감은 집안이 가난하여 모아둔 돈은 별로 없다고 했지만 저희는 그런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요. 실제로 만나본 며느리는 꼭 일찍 떠난 저희 작은 아들처럼 순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미리 증여해 두었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본래 아버지가 물려주신 상가 건물이 있던 자리가 재개발되면서 보상으로 분양받은 2채 중 하나였습니다. 한 채는 저희 부부가 살고 다른 한 채는 훗날 아들이 결혼하면 주려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마침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제가 분에 넘치는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님 아들 행복하게 해주며 살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예쁜지 저희는 며느리가 들어온 후로 집안에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없이도 혼자 저희 집을 자주 찾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제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보고는 핸드크림을 사다 주는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특히 제 아내는 일찍 어머니를 여인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며 끔찍이 아꼈습니다. 집에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못하게 할 정도였지요. 그리고 결혼한 지 4개월 뒤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저희 가족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떠난 뒤로 가장 큰 경사였습니다. 저희는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사다 나르며 복덩이 같은 며느리를 귀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순조롭기만 할 것 같았던 저희 가족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비극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며느리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흑흑.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에 찾아온 며느리는 손에 작은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는 남편, 즉 제 아들 앞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며 오열했고 상자 속 내용물을 건네받은 저와 아내 또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희 아들이 낯선 여자와 호텔 침대로 보이는 곳에서 매우 다정하게 심지어는 거의 벗은 몸으로 뒤엉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한 듯 눈이 풀려 있거나 잠들어 있었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외도의 증거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들어있던 쪽지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번호 알지, 오빠? 왜 자꾸 내 전화 피해? 나 이렇게 증거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 연락 안 받으면 오빠 와이프한테 우리 둘이 보낸 뜨거운 시간에 대해 다 말해버릴 거야. 싫으면 연락해. 운 나쁘게 오빠 와이프가 먼저 이걸 보게 되면 뭐 그땐 미안. 이혼하면 내 품으로 와. 제 남편 바람 피웠나 봐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한 저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며느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성실했던 내 아들이, 그러나 눈앞의 증거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 지금 당장 집으로 튀어와. 너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곧이어 조퇴를 하고 달려온 아들은 사진과 쪽지를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보, 정말 미안해. 근데 저도 정말 미치겠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요. 아들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 자신에게 며느리를 소개해 주었던 그 직장 후배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송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임신 중이라 함께하지 못했고 아들은 그 후배와 단둘이 새벽까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날 평생 한 번도 끊겨본 적 없던 필름이 완전히 끊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숙박업소의 침대였고 옆에는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하고 겁이 나 여자를 두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지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보려 해도 그 전날 밤의 기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던 와중 그날 오후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오빠, 왜 말도 없이 갔어? 라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아들이 술에 취해 여보, 자기라고 부르며 직접 알려줬다고 했다더군요. 유부남인 사실까지 전부 다요. 너무 무서워진 아들은 그 여자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는데 며칠 뒤 그 여자가 앙심을 품고 이런 끔찍한 물건을 집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아들의 등짝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임신한 아내를 두고 술에 취해 그런 짓을 벌여? 내가 인간이냐?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라. 아들은 울면서 며느리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쉽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아들에게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며 절규했습니다. 난 이대로 못 살아. 내 인생 어떡할 거야. 결국 며느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었지만 정말 10년은 늙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울었고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이대로 갈라서자고 했다가 애 붙잡지도 않냐며 또 울고 아들이 평생 숨도 허락받고 쉬며 살겠다고 빌면 그런 꼴을 어떻게 보고 사냐며 또 우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더 이상 살 자신이 없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저희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며 며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혹여나 나쁜 마음이라도 먹었을까 봐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며칠 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이제 그냥 다 잊고 남편이랑 다시 잘 지내보기로 했어요.